오늘은 아주 오래전 한 나라가 저물고 또 다른 나라가 태어나던 시간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라의 끝자락에서 시작해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가 흔들리고 마침내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열리기까지. 이야기의 시작은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겉으로는 천년왕국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오래된 기둥들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힘은 약해졌고 지방의 호족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전쟁에 지쳐갔고 먼 수도 경주는 더 이상 전국을 편안히 품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서 두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궁예의 휘하에 한 젊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왕건이었습니다. 송악, 지금의 개성 근처에서 자란 왕건은 바다와 강을 아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력만 앞세우는 장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길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삼국의 밤은 길었습니다. 신라는 늙어갔고 후백제는 거칠게 밀어붙였고 궁예의 나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부르며 신하와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렸습니다. 결국 918년 왕건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새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고려, 고구려의 계승을 내세운 이름이었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처음부터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남쪽에는 후백제가 있었고 동쪽에는 아직 신라가 남아 있었으며 각 지방에는 자기 땅을 지키는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들을 한 번에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싸웠고 때로는 혼인했고 때로는 성씨를 내려주고 때로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칼로만 나라를 만들면 칼이 멈추는 순간 나라가 다시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오랜 고민 끝에 고려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935년의 일이었습니다. 천년 신라는 그렇게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해인 936년 왕건은 후백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견훤은 아들에게 밀려났고 왕건은 그 견훤을 받아들여 후백제를 치는데 함께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어제의 적을 오늘의 길잡이로 세웁니다. 후삼국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왕건에게는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나라 안에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한 뒤 유민들이 내려오자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선의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로 분명히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마지막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훈유 10조입니다.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당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불교를 존중하라는 말도 있고 풍수와 지세를 중시하라는 말도 있으며 서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신과 호족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현실적인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권은 아직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여러 돌을 맞대어 쌓은 성벽이라는 것을요. 너무 세게 밀면 무너지고 너무 느슨하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조가 세상을 떠난 뒤 고려 왕실에는 곧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왕건은 여러 호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만큼 왕자들도 많았습니다. 왕위는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해종과 정종의 시기를 지나며 왕실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호족과 공신의 힘은 여전히 컸습니다. 이때 등장한 왕이 광종입니다. 광종은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렸지만 이윽고 그는 매우 강한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광종의 시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말하는 제도가 노비안검법입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양인으로 되돌리는 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족들이 거느린 사병과 노동력을 줄이고 왕의 백성을 늘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종은 과거제도 실시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시험으로 뽑아 관리로 쓰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과거는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열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혈통과 공신의 힘만으로 관직을 나누던 질서에 새로운 문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습니다. 왕은 이제 특정 호족에게만 기대지 않고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관료층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광종은 황제라는 칭호와 독자적 연호를 쓰며 고려의 자주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신과 호족에 대한 숙청도 벌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듣기에는 조금 차가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역사는 늘 따뜻한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중앙 집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조용한 문서와 함께 피 묻은 칼도 놓여 있었습니다. 광종 이후 고려는 조금씩 제도 국가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성종 때에 이르면 나라의 뼈대가 더 분명해집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글이었습니다. 불교가 고려 사회의 깊은 정신적 바탕이었다면 유교는 국가 운영의 질서를 잡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관제를 다듬고 교육과 행정체계를 세워갔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는 호족 연합의 나라에서 관료제 국가로 천천히 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에서 모양을 갖출 때 밖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은 거란이었습니다. 10세기 말 북방의 거란은 강력한 요나라를 세웠습니다. 요는 고려가 송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외교를 빛낸 사람이 서희입니다. 서희는 군사력만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란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 그리고 거란과 직접 통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려는 전쟁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강동 6주를 확보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성 하나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다시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1010년에는 개경이 함락되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왕은 피란했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1018년 거란의 대군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때 고려를 지킨 장수가 강감찬입니다. 귀주 대첩은 고려가 거란과의 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은 고려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고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임을 동아시아에 알렸습니다. 이후 고려, 송, 요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한반도의 중세는 결코 외딴 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기마 세력, 중국 대륙의 왕조, 그리고 바다 건너의 교역이 늘 고려의 순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거란의 위기를 넘긴 뒤 고려는 한동안 안정과 번영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문종 때의 고려는 제도와 문화가 무르익은 시기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문종은 관료제를 정비하고 교육과 법제를 다듬으며 국가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 시기 고려 귀족 사회는 화려했습니다. 불교 사찰은 커졌고 문벌 귀족들은 혼인과 관직을 통해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은 늘 그림자를 데리고 옵니다. 문벌 귀족들은 점점 폐쇄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몇몇 가문이 높은 벼슬을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하며 토지와 노비를 늘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 이씨, 곧 인주 이씨로 불리는 이자겸의 집안입니다.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대의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들여 왕실의 외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너무 커지면 왕과 신하 사이의 경계가 흔들립니다. 이자겸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1126년 이자겸의 난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난은 진압되었지만 고려의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묘청이라는 승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서경천도를 주장했습니다. 개경 중심의 귀족 질서를 벗어나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더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묘청의 주장은 단순한 풍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경 귀족 세력에 대한 반발과
북방으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상상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135년 묘청 세력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나라 이름을 대위라하고 독자적인 연호까지 내세웠습니다. 이에 맞선 사람은 김부식이었습니다. 김부식은 개경 귀족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뒤에 삼국사기를 편찬한 유학자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서경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려 사회 내부에 서로 다른 방향의 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개경의 길, 다른 하나는 북방과 자주를 강조하는 서경의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귀족 사회의 모순은 사라지지 않았고 문신 중심의 정치 속에서 무신들은 점점 불만을 키웠습니다. 고려의 관직 질서에서 문신은 높고 무신은 낮게 여겨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은 무신이었지만 정치의 중심과 문화의 명예는 문신에게 돌아갔습니다. 1170년 결국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입니다. 의종 때 벌어진 이 정변으로 많은 문신들이 죽임을 당했고 고려의 정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실제 권력은 무신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려는 이제 무신 정권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권력의 얼굴이 자주 바뀌고 칼끝의 긴장이 정치의 중심에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권력자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치의 방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무신 정권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최충원과 그의 후손들은 왕 위에 선 또 하나의 권력처럼 행동했습니다. 최씨 정권은 교정도감과 도방 같은 기구를 바탕으로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과 수탈, 지방 관리의 횡포, 무거운 부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망이와 망소이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 만적의 난 같은 사건들은 고려 사회 아래쪽에 쌓인 분노를 보여줍니다. 특히 만적의 난은 인상적입니다. 최충원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노비들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말하며 신분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말은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의 가장 큰 시련은 내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세기 초 북쪽 초원에서 세계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입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무섭게 휩쓸었습니다. 그 힘은 곧 고려의 국경에도 다가왔습니다. 1231년 몽골의 첫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고려는 수십 년 동안 몽골과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몽골의 침입 앞에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1232년의 일입니다.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군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군사적으로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몽골군은 여러 차례 침입했고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려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팔만대장경이 새겨졌습니다. 수많은 목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긴 그 작업은 전쟁 속에서도 정신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오래 이어질수록 나라의 힘을 갉아먹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결국 무너졌고 고려 조정은 몽골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삼별초는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며 몽골과 고려 조정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1273년 삼별초의 저항도 끝났습니다.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했고 왕실의 이름과 제도도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려의 왕은 원의 부마가 되었고 왕위 계승에도 원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쌍성총관부 같은 기관을 통해
고려의 일부 영토가 원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려와 환관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자존심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원 간섭기에도 고려 사회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원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물자가 들어왔고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힘을 키웠습니다. 권문세족은 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높은 지위와 넓은 토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넓히고 백성들을 사적으로 지배하며 국가 재정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권은 흔들렸고 토지 제도는 무너졌으며 가난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왕조가 이어졌지만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부르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등장한 왕이 충선왕과 충숙왕을 지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 말의 가장 중요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한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이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새로운 명나라가 떠오를 조짐이 보였습니다. 공민왕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원의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또 몽골식 복장과 풍습을 고치고 관제를 정비하며 왕권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노국 대장공주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공주였지만 공민왕과 깊은 애정을 나눈 왕비로 전해집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단지 외세를 밀어내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의 권문세족을 누르고 토지와 백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돈이 등장합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전민 변정도감의 일을 맡았습니다.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노국 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난 뒤 공민왕은 큰 상실에 빠졌고 정치는 점차 흔들렸습니다. 신돈도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개혁은 완성되지 못한 채 깊은 피로만 남겼습니다. 그래도 공민왕의 시대는 중요합니다. 고려가 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고 다시 자주적인 나라로 서려 했던 마지막 큰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려 말의 문제는 너무 깊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 외구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 재정의 붕괴, 군사 질서의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대개 변방과 전장에서 이름을 얻습니다. 고려 말에도 그랬습니다. 외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린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최영,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역사의 앞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밤으로 들어갑니다. 공민왕이 꿈꾸었던 고려의 회복은 단순히 빼앗긴 땅을 되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다시 왕답게 서는 일이었고 국가가 다시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원 간섭기 동안 고려의 왕실은 원나라와 깊게 묶여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 앞에는 충이라는 글자가 붙었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원 황실의 승인과 후원이 중요했습니다. 고려의 왕은 고려의 왕이면서도 원의 사위이자 신하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예법과 옷차림, 말과 제도에도 몽골식 풍습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온 공민왕에게 자주라는 말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숨을 다시 고르는 일이었고 고려 사람들에게 잊혀가던 자존심을 조심스럽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먼저 친원 세력을 누르려 했습니다. 기철 같은 권문세족은 원의 힘을 등에 업고 고려 안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왕보다 더 왕 같은 신하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공민왕은 이들을 제거하며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오랫동안 원의 지배 아래 있던 동북면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다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태조왕건이 품었던 북진의 기억이 공민왕의 시대에 다시 희미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의 원을 밀어내는 것보다 안쪽의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권문세족은 땅을 넓게 차지했고 그 땅 위에 사람들까지 사적으로 거느렸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야 할 백성이 사사로운 집안의 노비처럼 묶이면 나라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실의 창고는 비어가고 군대는 허약해지고 백성은 어디에도 호소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을 앞세워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전민이라는 말은 땅과 백성을 뜻합니다. 변정은 잘못된 것을 가려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일.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은 고려 말 권력의 심장부를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순간 누군가의 특권은 무너집니다. 개혁은 그래서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처럼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신돈의 개혁은 한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왕의 뜻이 자신들의 삶까지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은 거셌고 신돈 자신도 점차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 대장공주를 잃은 뒤 마음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할 왕의 손이 흔들리자 신돈의 힘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돈은 제거되었고 개혁은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멈추었습니다. 공민왕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고려를 다시 세우려던 왕의 꿈은 완성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개혁도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민왕의 시도는 뒤에 등장할 신진 사대부에게 하나의 분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고려는 정말 고쳐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고려 말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바깥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예전의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새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고려는 이제 원과 명 사이에서 새로운 외교의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은 기울고 오늘의 신흥 세력이 내일의 질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한 번의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명나라와 맞설 것인가? 명나라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북쪽의 옛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왕조의 명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고려 조정 안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최영처럼 강경하게 맞서려는 사람도 있었고 이성계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위화도해군으로 이어집니다. 이성계는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왜구와 싸우고 홍건적과 싸우며 군사적 명성과 실제 병력을 갖추었습니다. 고려 말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그럴듯한 명분을 말하느냐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가? 누가 침입자를 막아주는가? 누가 굶주림과 약탈을 줄여주는가? 이성계의 힘은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커졌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칼을 쥔 사람이 정치의 문 앞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칼만으로는 왕조를 세울 수 없습니다. 칼은 문을 열 수 있지만 그 문 안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는 사상과 제도가 결정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이 신진 사대부였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층과 연결되어 있었고 성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정치 윤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고려 말의 권문세족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병들게 만든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넓힌 토지, 사적으로 거느린 노비, 공적 재정을 갉아먹는 특권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그 생각을 가장 급진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낡은 왕조를 붙잡고 작은 수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집의 기둥이 썩었다면 벽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같은 성리학자였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역시 부패를 싫어했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라는 왕조의 이름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고 모두 자기 나름의 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비극은 더 깊습니다. 선과 악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옳음이 충돌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에게 옳음은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정몽주에게 옳음은 옛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둘의 길은 결국 선주교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밤 이후 고려의 마지막 빛은 더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공양왕은 왕위에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이미 이성계 세력에게 기울었습니다. 과전법은 새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토지를 다시 나누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며 국가 재정을 회복하려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왕조 교체는 명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땅, 관료에게 줄 녹봉, 군대를 유지할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전법은 새 왕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고려는 역사의 앞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고 새 왕조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장엄했을 수도 있고 조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같은 땅 위에서 다른 시대를 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관청의 문서에는 새 왕조의 이름이 적혔고 선비들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논했습니다. 도읍은 한양으로 옮겨졌고 새 궁궐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들판의 농부에게 왕조의 변화는 곧바로 풍요를 뜻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굶지 않고 겨울을 넘길 수 있는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궁궐의 높은 지붕과 마을의 낮은 초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왕조의 탄생은 위에서 선포되지만 그 왕조의 무게는 아래에서 견뎌집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길은 바로 그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위에 내려앉는 아주 크고도 무거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왕건이 열었던 고려의 시간과 이성계가 열었던 조선의 시간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고려 말의 바다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해안을 습격했고 내륙 깊숙이 들어와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적 이상의 위협이었습니다. 국가의 세금 길과 백성의 삶을 흔드는 재난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런 전쟁 속에서 이름을 높였습니다.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일은 그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함경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무장이었고 전투 경험과 사병 기반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최영 역시 고려 말의 대표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강직한 무인으로 기억됩니다. 권문세족의 부패와 외적의 침입 속에서 왕조를 지키려 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조정 안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고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과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했습니다. 정도전은 그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사람 몇 명을 바꾸는 것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도와 왕조의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역시 성리학자였고 개혁을 원했지만 고려 왕조 자체는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훗날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고려 말의 정치는 낡은 왕조를 고쳐 쓰려는 사람들과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폭발시킨 사건이 1388년의 위화도해군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추진했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해 맞서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어렵고 농번기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되며 왜구가 빈틈을 노릴 수 있고 장마철이라 활이 풀리고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벌은 강행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의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위화도해군.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권력 중심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고 창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고려의 운명은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 세력은 토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넓은 사적 토지 지배를 줄이고 새로운 관료 국가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였습니다. 왕조 교체는 어느 날 갑자기
칼 한 번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군사력, 토지 개혁, 사상, 인사, 명분이 천천히 한쪽으로 모여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끝내는 일에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왕조를 바꾸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 세력에게 정몽주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1392년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진 순간처럼 전해집니다. 곧 공양왕은 물러났고 이성계는 새 왕조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고려가 918년에 시작되었으니 거의 475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새 왕조의 이름 조선은 고조선의 이름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도읍은 처음에는 개경에 있었지만 곧 한양으로 옮겨집니다. 한양은 산과 강이 둘러싼 새 수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에는 정도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새 나라의 설계자였습니다. 왕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제도, 관료 조직, 유교적 명분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불교 중심의 고려와 달리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현실은 언제나 이상보다 복잡했지만 새 왕조는 분명 다른 언어와 질서를 내세웠습니다. 고려의 마지막과 조선의 시작은 단절이면서도 이어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지 않았고 땅과 마을과 가족의 삶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고려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고려는 단순히 조선 이전의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는 후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묶은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계승을 내세웠고 북방 세계와 끊임없이 마주했으며 바다를 통해 세계와도 연결되었습니다. 태조왕건은 통합의 정치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광종은 왕권 강화와 제도 개혁으로 중앙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성종은 유교적 통치 질서를 받아들여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다듬었습니다. 현종과 강감찬의 시대에는 거란의 침입을 이겨내며 고려의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종 때에는 귀족 문화와 제도가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 사회는 자기 안에서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무신정변은 문신 중심 질서에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었지만 그 역시 폭력과 사적 권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몽골 침입은 고려를 뿌리째 흔들었고 원 간섭기는 고려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공민왕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고려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절반에서 꺾였고 고려 말의 혼란은 결국 새 왕조를 부르게 됩니다. 이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사가 왕의 이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왕과 신하, 장수와 학자, 승려와 농민, 그리고 이름 없이 고통을 견딘 백성들이 모두 그 시대의 시간을 밀고 갔습니다. 고려의 탄생부터 조선의 탄생까지를 하나의 긴 밤으로 생각해보면 그 밤에는 여러 번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왕건의 문입니다. 분열된 후삼국을 하나로 묶은 문입니다. 이 문 앞에는 칼도 있었지만 더 많이 보이는 것은 타협과 포용입니다. 두 번째 문은 광종의 문입니다. 왕이 호족 위에 서기 위해 제도와 숙청을 함께 사용한 문입니다. 그 문은 단단했지만 차가운 기운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성종의 문입니다. 고려가 유교적 관료 국가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일이 왕의 개인적 결단만이 아니라 제도와 문서와 교육의 일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네 번째 문은 거란 전쟁의 문입니다. 고려는 여기서 외교와 군사력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서희의 단판과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고려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가진 나라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문은 무신정변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고려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문신의 붓이 지배하던 정치에서 무신의 칼이 앞서는 정치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문은 몽골 침입의 문입니다. 이 문은 너무 크고 거칠어서 고려의 많은 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새기고 끝내 나라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문은 위화도해군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고려의 시간은 조선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간판 하나를 내리고 새 간판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땅을 가지는가? 누가 세금을 걷는가? 누가 군사를 움직이는가?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할 권위를 가지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바뀔 때 왕조는 정말로 바뀝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은 넓은 토지와 사적인 지배력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땅이 사적인 농장으로 빠져나가면 왕조의 재정은 약해집니다. 재정이 약하면 군대도 약해지고 군대가 약하면 외적을 막기 어렵습니다. 외구의 침입과 홍건적의 침입은 그 약해진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왕조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안쪽에서 늙어갑니다. 신진사대부는 바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의 언어로 공적인 질서와 도덕 정치를 말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말했고 불교계와 권문세족의 특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성계는 군사력의 중심이었고 정도전은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새 왕조를 만들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모두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도 피와 비극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탄생은 승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고려의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쉽게 얻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고려의 이름으로 싸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나라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한 세력과 함께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새 왕조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 천도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오래된 계경의 귀족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종묘와 사직이 자리 잡고 도성의 길이 놓였습니다. 새 왕조는 공간부터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같은 글을 통해 새 나라의 운영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왕은 하늘처럼 높지만 정치는 제도와 신하의 공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리학적 국가관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려가 불교와 귀족 문화, 그리고 다원적인 사회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면 조선은 성리학과 관료제, 명분과 예의 질서를 더 강하게 앞세웠습니다. 물론 조선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같은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태종과 세종의 시대를 지나며 비로소 국가체제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 고려 말의 혼란과 개혁 요구 속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느껴보겠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는 적을 모두 없애는 방식보다 많은 세력을 끌어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는 넓고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연함은 시간이 지나며 호족과 공신의 힘이라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광종은 그 부담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왕권과 관료제를 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없었다면 고려는 더 오래 호족들의 연합체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종은 나라의 문법을 바꾸었습니다. 유교는 단지 책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관리 선발, 지방 통치, 교육, 예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조선처럼 성리학 하나로만 사회를 묶지는 않았습니다. 불교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왕실과 귀족, 백성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행사는 종교이면서 정치였고 공동체의 큰 의식이었습니다. 고려의 매력은 바로 이 복합성에 있습니다. 유교적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불교적 세계관을 품고 중국 왕조와 외교하면서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부드럽고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때로는 타협했고 때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성은 위기의 시기에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 각 시대마다 권력의 주인이 바뀌었고 고려의 얼굴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고려의 큰 사건들을 왕별로 떠올리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태조왕건은 건국과 후삼국 통일, 북진 정책과 호족 포섭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새 나라의 문을 연 왕입니다. 광종은 노비양 건법과 과거제, 왕권 강화로 기억됩니다. 그는 고려를 왕 중심의 나라로 바꾸려 한 왕입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고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고려의 제도적 뼈대를 세운 왕입니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개경이 함락되는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고려는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문종은 안정과 번영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고려의 귀족 문화와 제도가 가장 풍요롭게 꽃핀 시기였습니다. 인종 때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왕권과 문벌 귀족, 개경과 서경, 현실 안정과 자주적 이상이 부딪힌 시대였습니다. 의종 때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 고려는 오랫동안 무신정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종 때에는 몽골 침입과 강화도, 천도, 팔만대장경 조성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신앙, 저항과 고통이 함께한 시기였습니다. 원종 이후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이성계 세력은 조선을 열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왜 망했을까요? 하나의 이유만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조의 멸망은 대개 여러 원인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첫째, 토지 문제가 깊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넓은 토지를 차지했고 국가의 세금 기반은 약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든 삶으로 밀려났습니다. 둘째,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국까지 고려는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몽골과의 전쟁, 그리고 원 간섭기는 나라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셋째, 정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문벌 귀족의 독점, 무신 정권의 폭력, 권문세족의 사적 지배가 이어지며 공적인 국가 운영이 약해졌습니다. 넷째,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분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다섯째, 군사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이성계 같은 신흥 무장 세력은 외적을 물리치며 실질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위화도해군은 그 힘이 공개적으로 정치 권력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와 새로운 에너지가 한 지점에서 만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정도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의 혼란을 개인의 부패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도가 잘못되면 좋은 사람도 나쁜 정치 속에 갇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왕은 중요하지만 왕 혼자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관료가 공적인 원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훗날 태종 이방원과 충돌합니다. 왕권을 강하게 세우려는 태종과 재상 중심의 정치 질서를 꿈꾼 정도전은 결국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초석에는 분명 정도전의 생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리학적 국가, 한양 중심의 새 수도, 관료제와 법제의 정비, 불교 세력의 축소, 이 모든 방향이 조선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끝에서 조선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한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중세 국가에서 유교적 관료 국가로 이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고려는 낡고 조선은 새롭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려 안에도 끊임없는 개혁이 있었고 조선 안에도 오래된 고려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습니다. 새 왕조는 옛 왕조의 사람과 제도와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조선의 새벽에도 고려의 밤빛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라 말의 혼란 속에서 지방의 호족들이 일어났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세워졌습니다.
그 틈에서 왕건은 고려를 세웠습니다. 왕건은 통합했고 광종은 눌러세웠고 성종은 다듬었습니다. 거란의 침입은 고려를 시험했고 고려는 외교와 전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문벌 귀족의 시대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부패와 독점이 자랐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균열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신정변은 고려의 정치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무신정권은 오래 이어졌지만 민란과 폭력의 시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은 고려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강화도, 천도, 팔만대장경, 삼별초의 항전, 그리고 원간섭기. 고려는 버텼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민왕은 그 상처를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반원 자주 정책과 전민 변정도감의 개혁은 고려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우려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왜구와 홍건적, 권문세족의 횡포, 토지제도의 붕괴, 정치 혼란은 고려를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위화도해군은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군대가 돌아선 순간 역사의 길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며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에도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새 나라의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광종이 노비한건법을 시행했을 때 누군가는 자유를 되찾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성종이 제도를 정비했을 때 누군가는 처음으로 관료가 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거란이 침입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섬으로, 산성으로 혹은 낯선 포로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꿈꾸었을 때 백성들은 빼앗긴 땅이 돌아오기를 바랐고 권문세족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이 세워졌을 때 어떤 사람은 새 시대를 반겼고 어떤 사람은 고려의 마지막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승자만의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과 상실, 개혁과 폭력, 희망과 피로가 함께 흐르는 긴 강입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 잠시 앉아 옛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어봅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궁궐의 문이 닫히고 새벽종이 울립니다. 한 왕조가 잠들고 다른 왕조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고려의 탄생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조선의 탄생은 무너진 질서 위에 새 원칙을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475년 가까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고려는 수많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젊은 왕조, 거란을 상대로 당당히 맞선 나라, 청자와 불교 문화가 꽃핀 귀족 사회, 무신의 칼이 정치를 지배한 나라, 몽골 제국 앞에서 처절하게 버틴 나라, 원의 간섭 속에서도 이름을 잃지 않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사상과 세력에게 길을 내준 나라. 조선은 고려를 부정하며 태어났지만 동시에 고려가 남긴 질문에 답하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토지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뽑을 것인가? 왕과 신하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성의 삶은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고려만의 질문도 조선만의 질문도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가 반복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는 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이면서도 가끔은 오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나라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현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혁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사람들의 저항 속에 꺾일까요? 고려와 조선의 경계에 서면 우리는 답보다 더 좋은 질문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장면들을 아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935년 신라가 고려에 기부했습니다. 936년 후백제가 무너지고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종은 노비한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993년 거란의 첫 침입 때 서인은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1018년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고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반란으로 이어졌다가 진압되었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 고려의 정치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이후 최씨 무신정권이 이어졌고 민란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231년부터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버텼지만 오랜 전쟁 끝에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별초는 끝까지 항전했지만 1273년에 진압되었습니다. 14세기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과 권문세족 견제를 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388년 위화 도해군으로 이성계가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1392년 공양왕이 물러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며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연표는 건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아침이 들어 있습니다. 왕건의 고려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잇는 나라였고 이성계의 조선은 무너진 제도를 다시 짜려는 나라였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모두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안정과 질서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고 누군가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를 바랐고 누군가는 더 공정한 정치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가 태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가 그랬듯 조선도 새로운 갈등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조 교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의 사람들은 낡은 토지 제도와 권문세족의 권력, 외침과 재정 붕괴를 보았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새로운 명분을 제시했고 이성계는 그것을 현실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탄생은 고려의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려가 쌓아온 제도와 문화, 전쟁을 견딘 경험, 개혁의 시도들이 새 왕조의 바탕이 됩니다.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는 다음 시대의 땅속에 남아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고려는 그렇게 조선의 뿌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개경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오래된 궁궐의 기와 위로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왕조의 이름은 아직 고려이지만 거리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 왕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충절을 지키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내일 먹을 곡식을 걱정합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동시에 흐릅니다. 궁궐에서는 왕조의 운명이 결정되고 마을에서는 한 가족의 하루가 이어집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하늘이 갑자기 다른 색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질서, 관청의 문서에 적히는 이름, 도읍을 향해 뻗은 길, 젊은 선비들이 읽는 책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쌓여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고려의 시작에는 왕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작에는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채운 것은 수많은 선택과 실패,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은 고려의 탄생에서 조선의 탄생까지였습니다. 한 나라가 태어나고 자라고 흔들리고 마침내 다음 나라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오래된 발소리를 조금 멀리 보내도 좋겠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역사는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고려는 사라졌지만 고려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성의 기억, 팔만대장경의 글자, 청자의 빛, 서희의 외교, 강감찬의 승리, 공민왕의 개혁 의지, 정몽주의 충절, 정도전의 설계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뒤의 시대에 남았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고려가 만든 길 위를 걸었습니다. 과거제도 이어졌고 중앙집권의 경험도 이어졌고 외교의 긴장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조선은 그것을 성리학이라는 더 강한 틀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제약과 갈등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완벽한 정답을 향해 곧장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어떤 문제를 풀면
그 풀이가 다음 시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의 포용은 힘이었지만 호족과 귀족의 강한 기반을 남겼습니다. 광종의 개혁은 왕권을 세웠지만 폭력의 기억도 남겼습니다. 무신 정권은 문벌 귀족을 흔들었지만 정치를 칼의 논리로 바꾸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희망을 주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 다음 세력에게 과제를 넘겼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그 모든 미완의 과제 위에 세워진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 또한 다음 세대가 다시 묻게 될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천천히 닫겠습니다. 신라 말의 흔들림에서 시작해 왕건의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광종과 성종의 개혁, 거란과의 전쟁, 문벌 귀족 사회의 균열, 무신 정변과 몽골 침입, 원 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위화 도해군과 조선 건국까지 우리는 거의 5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한 줄기 강처럼 따라왔습니다. 그 강물은 때로 맑았고 때로 붉었고 때로는 너무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혼란 속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심이 되었고 수많은 외침과 내부 갈등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정치 이념과 새로운 세력에게 역사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새 나라가 아니라 고려가 남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개경의 저녁 종소리, 강화도의 바닷바람, 귀주의 차가운 전장, 선주교의 조용한 돌길, 그리고 한양의 새벽. 그 모든 장면이 멀어지며 하나의 문장만 남습니다.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어집니다.